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중 많은 시간을 가슴 졸이며 살았던 40대 여자입니다. 늘 제 심장을 꽉 조이게 만든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충격적인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한 후 저는 끝없이 변해가는 남편을 지켜봐야 했죠. 눈물로 얼룩졌던 제 지난 삶에 대한 이야기에 잠시 시간 내어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4살 차이 나던 지방 사람으로 제 친정은 서울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시댁은 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린 각자 서울에서 자취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전 웬만한 사람들이 알만한 중견기업에 다녔고, 남편은 버스를 운전하던 버스 기사였어요. 접점이 없을 것 같던 저와 남편이 만난 곳은 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김장 봉사 현장이었습니다. 요령 한 번 안 부리고 열심히 봉사하던 남편의 모습에 저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죠. 저는 남편에게 용기 내어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남편이 봉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알게 된 후 한 번 더 남편에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즉흥적으로 봉사 신청을 했던 건데, 남편은 나름의 신념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동생만 셋이 있는데요.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랑 우리 삼남매만 두고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가뜩이나 집안 형편도 어려운 와중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니 어머니 혼자 옷 수선집하면서 우릴 키우느라 엄청 고생하셨죠. 근데 그때 익명의 좋은 분을 만나서 쌀이며 생활비 도움도 받고 동생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후원도 받았어요.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도 그분들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보다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 이렇게 봉사 다니고 있어요. 남편은 형편이 넉넉하든 넉넉지 않든 월급의 5%는 무조건 불우이웃을 위해 후원을 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대단하다고 칭찬하자 볼을 붉히며 웃는 모습이 참 순수해 보였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뒤 남편이 먼저 청혼을 했을 때 하늘로 날아갈 때 기뻤죠. 그렇게 전 31살의 나이로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착했던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지극정성을 다해주더군요. 친정아빠는 제 나이 24살, 여동생의 나이 22살 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집안에 여자만 셋이었기에 우린 아빠를 모시고 이곳저곳 돌아다니기가 힘에 부쳤는데, 결혼 후 남편은 그런 저희 아빠의 다리가 돼주더군요. 제가 결혼한 지 1년 뒤 동생과 결혼한 제부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4시간이라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자주 찾아와 주는 제 남편을 친정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함께 놀러 갈 때마다 저와 엄마가 우리 아들을 번갈아 가면서 볼 동안 남편은 아빠의 휠체어를 밀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엔 아빠를 업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등 아빠를 살뜰히 챙겨줬어요. 장인어른, 이 큰 사위 등이 제일 든든하시죠? 그럼 고맙네 정서방. 우리 큰 사위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야. 고마우시면 재활운동 거르지 말고 매일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정아야, 네 아빠 입이 귀에 걸린 것 좀 봐라. 정서방이 우리 식구 되고 나서 네 아빠 표정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세상에, 볼 때마다 자기 장인을 업고 뛰고 계단 오르내려주는 사이가 어디 있니? 그런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과 제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불교이던 친정엄마는 과장 조금 보태 남편을 종종 부처님 같은 청년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 남편의 가족인 시어머니와 3명의 손아래 시누이 또한 굉장히 온화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황송하게도 시댁에 갈 때마다 시댁살이가 아니라 며느리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내 모녀는 늘 저를 볼 때마다 홀어머니의 시누이가 새까지 있는 돈 없는 집에 시집 와줘서 고맙다고 입을 모아 말하곤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 조금이라도 남편의 배경을 염려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져 저는 시댁에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죠. 이렇듯 저는 결혼 후 더욱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반짝반짝 빛나는 햇살 아래를 걸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빛의 이면엔 반드시 어둠이 존재하는 법이더군요. 불행은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우리를 덮치고 말았어요.
제가 결혼한 지 8년째 되던 해 어느 날 말이죠. 여보, 내가 사람을 쳤어. 회사에서 일을 하던 전 남편의 전화에 기함을 하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로 와달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남편이 사고나 나쁜 일을 남에게 당한 줄로만 알았어요. 남편은 정말 지나가던 개미새끼 더듬이 하나도 못 건드릴 만큼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쳤다는 남편의 말에 뒷덜미가 서늘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단횡단을 하던 30대 초반 남자를 벗으로 쳤다고 말하더군요. 형사님,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 사람 빨간불이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저 놀란 와중에도 그 사람한테 가서 응급처치도 하고 119도 부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저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요, 정한성 씨. 근데 피해자가 응급실로 옮겨지기도 전에 사망해서 저흰 정한성 씨를 입건할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보니 남편이 억울한 상황인 것 같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조사를 받고 돌아와서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지 남편은 집에 와서까지 덜덜 떠는 손을 멈출 줄 몰랐죠. 다음날 저와 남편은 고인이 된 그 사람의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 천벌받을 놈. 감히 내 아들을,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금이 어기야 키웠는데. 당신 여기 우리 예비 며느리 배부른 거 보여? 우리 아들 다음 달이면 5년이나 만날 자기 예비처랑 결혼해서 4달 뒤면 제 핏줄 2팔로 안아볼 애였어. 창창한 내 아들 미를 당신이 한순간에 뭉개버린 거라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복을 입고 있던 그 남자의 모친은 제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오열하더군요. 뱃속에 그 남자의 애를 품고 있던 예비 신부 또한 남편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봤죠. 그 남자의 죽음은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제 남편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제 남편은 평소와 같이 과속도 안 하고 운전한 죄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아드님 일은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 남편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먼저 신호를 어기고 뛰쳐나온 건 아드님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은 이렇게 사과드리러 왔는데 왜 제 남편만 죄인 취급하시는 거예요? 제 남편도 피해자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여보, 하지마, 제발. 뭐야, 그래서 백 남편이 죽었어? 아니잖아.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히 살아있잖아. 죽은 사람이 피해자지 왜 내 아들 죽인 저놈이 피해자야? 내 아들이 잘못했다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온 앤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당장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이 악마들아. 결국 그 남자의 친척들까지 몰려와 남편과 절 쫓아냈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집으로 돌아와서도 밥 한술 뜨지 않고 눈물만 뚝뚝 흘리더군요. 남편은 은행엔 언제 갔었는지 현금 1,0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고사 지내듯 책상에 올려놓고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이 돈으로 절대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족들한테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 하지만 당신도 봤잖아. 그 사람들 지금 슬픔 때문에 당신 말에 귀 기울일 여유 같은 거 없다는 거. 여보, 당신도 피해자야. 제발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 며칠 뒤 그 유족들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유족들을 만나러 나간 자리에서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1,0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들의 매몰찬 태도에 남편이 또 상처받을까 봐 걱정됐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모친과 예비 신부는 그 사이 태도가 많이 누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들은 버스에 달려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 예비 신부는 돈 봉투를 만지작대며 눈물을 뚝뚝 흘렸죠. 사실 기사님 잘못 아닌 거 저도 저희 어머님도 알고 있었어요.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그렇게 증언해 줬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린 누구든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정말 기사님 과실이 전혀 없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기사님. 그러니까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맞습니다, 기사 양반. 내가 미안합니다. 누구보다 놀라고 상처받았을 사람이 바로 기사님이었을 텐데 자식 잃은 어미였다 보니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사님도 한내미의 귀한 자식일 테지요. 먼저 간 우리 아들 대신해서 기사님은 오래도록 모친께 효도하면서 잘 살아주세요. 정말 미안합니다. 유족들의 흐느낌 섞인 사과를 듣던 남편은 함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곤 그 남자의 어머니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죠.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어 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무너진 가슴에 저에 대한 미안함까지 품지 마세요. 그리고 이 돈은 제발 받아주세요. 이걸로라도 며느님 뱃속의 아기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남편은 결코 받지 않겠다는 그들에게 끝내 돈을 쥐어주곤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급히 남편을 따라 나가보니 남편은 건물 옆에 쭈그리고 앉아 엉엉 울고 있었어요. 갑자기 자신을 덮친 불행에 괴로워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죠. 다행히 남편은 무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유족들과도 법적으로도 잘 마무리가 되었기에 저는 남편이 차츰 마음을 추스러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의 충격 속에서 허우적대더군요. 남편은 단 하루도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여보, 자꾸만 꿈속에 그 사람이 나와.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날 원망스럽게 노려봐. 잠들기만 하면 그 사람이 벌건 눈을 하고 날 노려보고 있어. 나 잠들기가 너무 무서워. 남편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워낙 천성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었으니 더더욱 죄책감이 목을 올가맨 거겠죠. 악몽 때문에 통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남편은 점차 술이 없으면 잠자리에 들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남편을 데리고 가 정신과 상담도 받게 했지만 잠을 청할 수단이 술에서 술과 약으로 하나가 더 늘어날 뿐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 대체 누구한테 이러는 거야? 처음엔 남편이 헛것이라도 보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불을 켜서 어둠을 몰아내고 보니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잠꼬대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악몽에 시달리다 못해 자면서까지 용서를 빌 만큼 그 사고는 남편을 좀먹어가고 있었죠. 남편의 상태가 점점 심해지자 남편을 돕기 위해 온 가족이 달려들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저에게 양해를 구한 후 시매부들과 조카들과 함께 돌아가며 저희 집에 들렀어요. 그리곤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와 수다를 떨고 남편에게 말을 걸었죠. 오빠, 요새 일 쉰다며 집에서 드라마 봐? 지금 나오는 저 여자 있지? 완전 악질 중에 악질이야. 근데 또 저 여자가 안 나오면 재미가 없다니까. 요새 드라마 참 잘 만들어. 시누이들은 활기를 불어넣어주면 남편이 기운을 차리지 않을까 하고 셋이 상의를 한 모양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살던 제 동생과 제부는 주말마다 저희 아들을 데려가 돌봐줬습니다. 제가 남편에게만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 절과 교회에 다니던 양가 어머니들은 종교의 힘을 빌리려고 하셨어요. 정서방 좀 며칠간 내가 다니는 절에 데리고 다녀오마. 내가 우리 사위를 돕고 싶다고 하니까 주지 스님께서 사위랑 같이 며칠간 절에 묵으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 보라고 하셨어. 어머마, 나 아범 좀 데려간다.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아범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데려와 보라는구나. 다리가 불편해 직접 남편을 챙길 수 없던 친정아빠는 늘 제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가끔은 동생이나 엄마가 몰던 차를 타고 저희 집으로 와 남편을 보곤 눈물 짓고 가기도 하셨죠. 정서방, 살다 보면 이 세상이란 놈만큼 잔인한 놈이 또 없더라고.
근데 사람이 참 바보 같은 동물이라 살다 보면 그게 또 무뎌지고 사라져. 이제 그만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자넨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살 줄도 알아야 돼. 그렇게 착하게만 살다 보면 제 가슴에 멍만 더 내게 된단 말이야. 여보, 빨리 이겨내야 한다.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다. 이런 무책임한 소리 안 할게. 그냥 이거 하나만 잊지 마. 가족들 모두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야. 짐이 무거우면 나랑 같이 나눠 짊어지자. 난 당신 아내잖아. 저는 남편을 보채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조급해한다고 새살이 덮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전 그날 이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된 남편을 대신해 직접 운전을 해서 남편을 정신과에 데리고 다니고 가끔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근교로 바람도 쐬러 가며 묵묵히 곁을 지켰죠. 어린 아들 또한 자기 아빠가 어딘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던 건지 학교에서 다녀오면 다녀왔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늘 자기 아빠를 꼭 껴안아 주더라고요. 그런 가족들의 노력 덕분에 남편은 드디어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어요. 악몽을 꾸는 빈도수도 많이 줄고 잠을 청하기 위해 의존했던 술과 약도 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훨씬 좋아진 모습에 가족들은 모두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남편은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 일을 할 수 없게 된 남편은 하고 많은 일 중 택배 물류센터 상하차 일을 구했더군요. 여보, 다른 일도 많은데 왜 하필 그 일이야? 직업에 기천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팔팔한 20대 남자애들도 3일 일하고 도망가는 일이 허다하대. 업무 강도가 너무 세서 당신 나이가 벌써 45인데 그러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 조심할게. 그냥 아직 가만히 있다 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 몸이라도 실컷 지치게 하면 금방 잠이라도 들 수 있잖아. 조금 나아지긴 했다지만 남편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더군요. 그런 남편을 차마 말릴 수도 없어 저는 늘 남편이 다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만 했죠. 밤엔 남편이 또다시 악몽을 꾸진 않을까 걱정돼 이젠 제가 잠을 잘 이루지도 못하면서요. 그런데 물류센터 일을 시작한 지 10개월쯤 지났을 시점부터 남편은 또 다른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신 또 저녁 안 먹게? 요새 영 소화가 안 되네. 등 쪽도 자꾸 아프다 보니까 괜히 더 메스꺼운 것 같아. 그냥 들어가서 잘래. 당신 근데 요새 살이 더 빠지지 않았어? 자꾸 배도 아프다고 하는 것 같고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뭐. 병원 가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다던 남편은 괜찮긴커녕 안색도 점점 누래지고 더 잦은 복통과 등의 통증을 호소하더군요. 게다가 자꾸만 살이 빠지는 것이 너무 걱정됐어요. 그런데 건강에 적신호가 보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마치 다른 사람처럼 구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당신 정말 병원 가본 거 맞아? 안 되겠어. 같이 큰 병원 가서 나랑 같이 검사 받자. 귀찮게 좀 하지 마. 큰 병원 가서 이미 다 검사 받아봤어. 아무 이상 없대.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래. 이게 다 옆에서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불안해하는 당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 당신은 존재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야. 그 오버 좀 하지 마. 내가 당신한테 스트레스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내가 돼서 남편 걱정도 못해? 그놈의 우는 소리도 그만해. A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해. 아빠,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제 짝꿍 규민이가요. 아빠 피곤하니까 저리 가. 네? 피곤하다고 말귀 못 알아들어? 어째 애새끼네 엄마나 눈치 없기가 이렇게 매한가지야? 관심 없으니까 네 엄마한테나 가서 떠들어. 아빠, 나한테 화났어요? 당신 어쩜 애한테 그렇게 말해. 애가 아빠가 좋아서 좀 조잘거릴 수도 있지.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늘 저와 아들에게 다정했던 사람이었건만 남편은 딴 사람이 된 듯 우리에게 냉정해졌더군요. 우리가 옆에 다가만 가도 짜증나는 기색을 팍팍 내뿜었죠. 저는 당시 11살이던 아들이 큰 상처를 받을까봐 최대한 아들을 남편에게서
떨어뜨려 놨어요. 하지만 저 자신까지 상처를 받는 것만큼은 불가항력이더군요. 남편의 태도가 변한 지 2달 뒤, 퇴근 후 절 본 척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린 남편을 따라 들어가 전 엉엉 울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한테 왜 이래? 갑자기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어?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말을 해줘. 내가 다 고칠게. 그런 제 말에도 남편은 저를 싸늘히 내려다만 볼 뿐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리곤 겉옷만 벗은 채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가 버렸죠. 남편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저와 같은 침대가 아닌 소파에서 자기에 이르렀어요. 속상한 마음에 전 서럽게 울며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보게 된 화장대 위 광경에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았어요. 거짓말이야. 그이가 이럴 리가 없어. 그곳엔 다름 아닌 남편의 이름과 서명까지 기입된 협의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혼 서류 위엔 이렇게 적힌 포스트잇 쪽지가 놓여 있었죠. 그동안 나한테 왜 이렇게 변했냐고 했지? 나 사실 여자 생겼어. 미안하니까 당신한테 양육권이랑 재산은 다 남겨줄게.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어줘. 12년을 한 입을 덮고 잤던 남편의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이혼 통보였습니다.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부여잡고 몇 번이나 그 쪽지를 읽어내렸지만 역시나 같은 내용이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토록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남편을 붙잡고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판단해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몇 통을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직장엔 출근했겠지 싶어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 남편이 나가던 물류센터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곤 회사에 휴가까지 쓰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제게 돌아온 건 인사 담당자라는 중년 남자의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정한성 씨요? 며칠 전에 그만뒀는데? 네? 그럼 혹시 제 남편이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은 없었나요? 지금 제 남편이 연락도 안 받고 사라져서요. 아마 없을걸요. 그 친구 워낙 말없이 일만 하던 친구라서요. 혹시 여기 여자 직원분들이 많나요? 없진 않죠. 저기 저분들 보이시죠? 대부분 40, 50대 아주머니들이세요. 대체 멀쩡히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어딜 간 건지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게다가 남편의 생활 패턴을 보면 거의 일, 집뿐인 것 같아 정말 바람이 난 거라면 직장 동료일 거라고 짐작했는데 물류센터의 중년 여직원들은 제 남편의 이름조차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생겨서 이혼하자던 사람이 제게 재산을 전부 넘겨주겠다질 않나 유일하게 여자를 마주칠 곳인 직장 사람들은 남편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질 않나 아무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투성이었죠. 엄마,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아빠는 잠시 사정이 있어서 어디 멀리 가 계셔. 2달을 남편이 쌀쌀맞게 굴었는데도 아들은 여전히 자기 아빠를 찾더군요. 그렇게 회사에서 일조차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은 채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전 한동안 회사에 휴가를 내기에 이르렀어요. 남편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 휴대폰에 연락처가 있던 2명의 남편 친구들도 남편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더군요. 결국 전 끝내 연락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죠. 어머님, 저예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전 시어머니께 괜히 연락해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저히 남편을 찾을 수 없었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한 거죠. 그런데 제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아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그 사람 2주 전에 여자가 생겼다면서 이혼 서류만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직장도 그만뒀다고 하고 여태 연락도 안 돼요. 이혼은 둘째치고 너무 걱정돼 죽겠어요. 설사 여자가 생겼다고 한들 같이 산 세월이 12년인데 이렇게 무책임한 마지막이 어디 있어요. 저 그 사람
꼭 마지막으로라도 만나야 돼요. 네 마음이야 알겠다만 애 마음이 변한 걸 어쩌겠니? 그냥 찾지 말고 이혼하거라. 아범이 이한이랑 재산도 다 너한테 넘겨준다고 했다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어머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음, 그래. 그저 내가 다 미안하다. 나도 아범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다 잊고 앞으로 넌 새 인생 살아. 어머님 우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아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난 모른다니까. 이만 끊으마. 시어머니는 통화가 길어질수록 흐느낌을 참지 못하시더군요. 타당한 이유도 없이 무작정 미안하다고만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전 무작정 차를 끌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 알고 계실 것 같았고 왠지 시댁에 남편이 있을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댁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전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곧바로 시댁에 급습했습니다. 어차피 평일이라 시어머니는 운영하던 수선집에 계실 테고 설사 집에 있다 한들 아까 통화 내용을 봐선 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실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마,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어머님, 오늘 일 안 나가셨네요? 그리고 이거 분명 제가 예전에 사준 제 남편 신발 같은데 역시 이 집에 아범 와 있는 거죠? 어머님, 전 대체 왜 아범이 절 피하는지 정말로 여자가 생긴 거 맞는지 꼭 확인해야겠어요. 여보, 당신 여기 있지? 집에 계시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절 보고 기겁을 하시더군요. 저를 붙잡으려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막무가내로 작은 방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 방이 바로 결혼 전 남편이 쓰던 방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방 안에 있던 남편 모습을 본 저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죠. 여긴 왜 왔어? 그냥 돌아가. 딱 봐도 병세가 심각해 보이는 남편은 쓰러진 것처럼 침대 위에 누워있더군요. 그리고 침대 머리맡 탁상엔 약봉지들이 수두룩했죠. 그 순간 머릿속에 자꾸만 말라가고 아프던 남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실마리가 잡히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눈물을 뚝뚝 떨구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여자 생겼다는 거 거짓말이지. 당신 아픈 거지. 어쩐지 이상했어. 갑자기 다정하던 사람이 애한테까지 냉정하게 돌변하던 것도 대뜸 이혼 서류만 남기고 잠적해버린 것도 얼른 솔직히 말해. 못 본 2주 사이 남편은 더욱 앙상해지기까지 했더군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추궁해도 남편은 고개만 벽 쪽으로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보다 못해 모든 진실을 제게 말해준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제 손을 잡고 애원하는 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래, 차라리 어멈니가 잘 왔다. 어머마, 제발 이 답답한 놈 좀 어떻게 해다오. 이놈 이거 췌장암 3기 판정 받았단다. 암세포가 동맥을 감싸고 있어서 당장은 수술도 못한대. 췌장암이요? 그래, 혼자 몰래 병원 가서 검사 받았다는구나. 2주 전에 진가방 하나만 딸랑 들고 여기 온 이놈 말 듣고 나 기절 초풍할 뻔했다. 병원 교수는 우선 항암 치료 받으면서 암세포부터 줄여보자고 했다는데 이놈이 거절했대. 내가 미쳤냐고 하니까 사람 죽인 끔찍한 놈이 무슨 염치로 살려고 발버둥 치냐고 대꾸하는 거야. 어차피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극악하다는데 3기씩이나 됐으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고집을 부렸어. 근데 집은 왜 나왔냐니까 이놈이 더 속 터지는 소리를 해댔다. 자기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던 어멈 너한테도 아직 어린 이한이한테도 아프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 모습 따위 보여주고 싶지 않았대. 그래서 암 선고받고 정부터 때려고 너희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다가 여자 생겼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대곤 이혼서를 두고 도망쳐 나왔다는 거야. 그런 소리를 이 불효자 같은 놈이 절 낳고 길러준 애미한테 해댔다. 내가 아주 이놈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어.
4년 전 사고 이후 조금씩 괜찮아진 줄 알았던 남편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뿐이지 여전히 죄책감 속을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자신은 더 이상 이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도리어 애원했다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을 설득해 그나마 약 처방이라도 받아오게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은 절 속인 채 저와 아들에게 전 재산을 남기고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전 가슴을 치며 오열했어요. 가슴을 치다 분이 풀리지 않아 누워있던 남편의 앙상한 가슴께까지 마구 주먹을 내리쳤죠. 인간아, 내 남편이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었어? 뭐? 스스로 생을 포기해? 이 무책임한 놈아. 처자식이 있으면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지. 혼자만 편하겠다고 그런 이기적인 선택을 해?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나 너무 지쳐. 난 한 가정을 깨뜨린 끔찍한 놈이야. 그런 내가 어떻게 감히 목숨을 구걸해. 난 천벌받은 거야. 하늘이 벌을 내렸으니 죄인으로서 겸허하게 벌을 받아들일 거야. 정신 차려. 당신을 아버지란 존재가 그리웠다며. 우리 이한이 이제 고작 11살인데 당신 자식한테 그런 똑같은 아픔을 겪게 할 거야? 이한이가 나중에 커서 우리 아빠 왜 죽었어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네 아빠 여자랑 바람나서 너도 나도 재산도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할까? 아니면 사람을 차로 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생을 놔버렸다고 할까? 그럼 애 정신건강에 퍽이나 좋겠다. 그치? 당신 힘든 건 아는데 당신한테 나랑 이한인 그리고 어머님은 삶의 미련을 가지게 할 이유조차 안 되는 거야? 난 고작 당신한테 그런 존재야? 결국 전 남편의 옷깃을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떻게든 떠나려고만 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려 엉엉 우는 제게 사과하더군요.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정말 살아갈 힘이 없어. 나 죄책감 때문에 정말 많이 괴로웠어. 나 췌장암 3기라는 말 들었을 때 오히려 편안한 마음마저 들었어. 조금만 기다리면 이 죄책감의 늪에서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어. 나 치료 안 받을래. 그냥 이대로 조용히 가게 해줘. 아무리 울고 소리치고 애원해도 남편은 미안하다고만 할 뿐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울다 지쳐 탈진하기 직전 결국 저는 남편을 두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저를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돌아가는 저를 붙잡고 흐느끼며 물으셨어요. 대체 아범을 어찌해야 하니. 저대로 뒀다간 아범 정말 큰일 난다. 제가 어떻게든 설득시켜 볼게요. 저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회사에 휴가도 썼겠다. 저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자마자 매일같이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등교 문제로 아예 시댁에 가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와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설득에도 남편은 점점 입을 다물어만 가더군요. 그래서 전 돌아온 주말에 아들을 남편에게 데려갔어요. 아들이 오자 남편도 그날만큼은 누워있지 않고 침대에 걸터 앉더라고요. 이하나, 아빠가 지금 좀 아파서 할머니 댁에서 쉬고 계신 거거든. 가서 안아드리고 아빠 얼른 나으세요 해드리자. 제 말에 아들은 자신의 아빠 목을 꼭 껴안고는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리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귀찮게 하면 화냈던 거예요? 아빠, 저 앞으로 아빠 절대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아프지 마세요. 전 엄마랑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맨날 이한이 옆에 있어주세요.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미안해. 아빠도 이한이 보고 싶었어. 아들의 맹목적인 애정에 결국 남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미리 챙겨온 그림을 하나 보여줬죠. 어제 이한이가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래. 주제가 장래 희망이었다더라. 거기 아래 쓰여있는 제목 보여? 아빠처럼 자상하고 멋진 아빠래. 우리 아들 장래 희망이 거기 어린애 손잡고 있는 남자가 미래의 자기고 그 뒤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이 나랑 당신이래.
이한이 꿈이 나 같은 아빠가 되는 거라고? 그래, 아빠를 그 정도로 좋아하는 애한테 당신이 실수도 아닌 고의로 그런 큰 상처를 줘서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제발 고집 꺾고 병원 가자. 당신 아직 안 늦었어. 제발 이렇게 내가 부탁할게. 남편은 아들의 그림을 보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에게 백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꾸준한 설득도 있었지만 남편을 설득해낸 건 결국 아들의 아빠에 대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 나 치료받을게. 이하나, 아빠가 어떻게든 꼭 살게. 살아서 이 그림처럼 나중에 이한이가 자식 낳은 모습까지 전부 지켜볼게. 여보, 잠시나마 못난 생각해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됐다. 너도 오죽 괴로웠으면 그랬겠니. 치료 받아준다고 해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도 괴로울 때마다 부디 이한이를 보면서 견뎌.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자식 보면서 버텨가는 게 부모 아니겠니? 여보 고마워. 내가 옆에서 당신 꼭 지켜줄게.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런 거짓말로 나한테 더 큰 상처 주지 마. 그날 드디어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남편은 곧바로 입원해 항암 치료를 시작했죠. 가족들의 가슴이 더 미어질까봐 저는 시어머니와 상의 후 시누이들과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제 여동생에겐 남편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남편 또한 그런 제 결정에 고마워했죠. 하지만 췌장암이라는 소식까지 알리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자꾸 마음이든 몸이든 병이란 병은 자네에게 다 찾아오는 겐가. 울지 마 당신. 정서방, 내 다리를 보면 알겠지만 병이나 사고라는 건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거라네. 그러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찾아오나 좌절하지 말고 그저 치료에만 전념해. 암은 환자 마음먹기에 따라 치료될 확률이 크다고 했어. 다 잘 될 걸세.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할 동안 몇 번이나 찾아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제 동생과 시누이들 또한 자주는 못 찾아와도 늘 저에게 대신 남편의 안부를 묻고 걱정해 주었죠. 새언니, 지금 오빠 옆에 있어요? 왜 오빠는 맨날 제 전화는 안 받는데요? 좀 바꿔주세요. 아, 왜 자꾸 전화야? 너 또 무슨 성경책 읽어주려고 하지? 그거 어머니가 이미 맨날 해주시고 있어. 저번에 성경책을 아예 선물 받았다니까. 게다가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불교셔서 행운의 염주까지 사다 주셨어. 감사하는 건 양가 부모님들께 다 할 테니까 넌 그만해. 혜주랑 혜선이도 유튜브로 암에 좋은 주파순이 마음이 맑아지는 개울소리 같은 거 그만 보내라고 좀 전해줘. 그거 다 효과 있는 거야. 오빠 매제들까지 열심히 찾아서 보낸 건데 그렇게 말하면 섭하지. 오빠, 암 기적처럼 낫고 있는 거 물론 세원이 공이 제일 크지만 나머진 다 우리 덕분이라니까. 스피커폰으로 남편과 큰 신우의 통화 내용을 듣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먹는 것, 입는 것은 전부 저와 양가 부모님들이 챙겨주니 자신들 오빠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하는 시누이들 마음이 너무 고맙게 느껴졌죠. 그렇게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서였을까요? 항암 치료를 무려 16차까지 받은 남편은 드디어 암세포가 줄어들어 수술이 가능하다는 기적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는 다음날 한달음에 병원까지 달려오셨어요. 장안의 정서방, 그 힘든 항암을 어떻게 긴 시간 동안 잘 버텨줬어. 난 자네가 잘 이겨낼 줄 알았어. 사부인, 참 잘 됐습니다. 정서방이 워낙 굳건한 사람이라 여기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다 아범 옆을 지켜준 어멈 덕분인걸요. 어머마 고맙다. 그냥 모든 게 다 고마워. 친정 부모님 앞이라 남편이 치료를 포기하려 했다는 사실까진 말씀 못하셨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말뜻을 금세 알아챘어요. 그 말과 시어머니의 눈물에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느껴져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고 다 잘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남편은 그렇게
기적적인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전과 달리 낫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했어요. 수술을 받은 뒤 폐기능 회복을 위해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는 일명 공불기라는 걸 해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남편은 교수님께 박수까지 받더군요. 우리 아들은 그런 교수님을 보며 마치 자기가 한 일인 양 뿌듯하게 말했죠.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빠는 우주 제일이에요. 이야, 환자분 좋으시겠어요? 아빠를 우주 최고라고 말해준 아들이 어디 흔합니까? 아들한테 오래도록 좋은 아빠 돼주시려면 얼른 건강해지셔야겠는데요. 분명 교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는데 왜 제 눈시울은 붉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또한 저처럼 감정이 북받쳤는지 괜히 아들의 머리만 꾹꾹 눌러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키려는 듯 했죠. 정말로 자신의 살아야 할 이유인 아들에게 시선을 오래도록 고정시킨 채 말이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뒤 남편은 4차례 예비 항암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제 수술 전보다 지금 항암을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괜찮아. 체력이 안 돼서 항암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난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해. 당신하고 우리 이한일 위해서라도 나 꼭 이겨낼 거야. 그렇게 남편이 처음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도 햇수로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받은 검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들었어요. 교수님은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없이 꾸준히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날 병원에서 나온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죠. 그동안 회사 다니랴 육아하랴 내 간병까지 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여보. 나 얼른 완치돼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당신한테 받았던 은혜 살면서 두고두고 반드시 갚아나갈게. 아니야. 그 힘든 병을 이겨낸 건 당신인데 당신이 훨씬 고생 많았지. 여보, 난 당신이 살겠다고 마음 먹어줘서 그리고 이렇게 보란듯이 살아내준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고마워. 그러니까 여보, 앞으로도 운동이랑 식단 관리 열심히 하면서 나랑 백년해로 하는 거야. 알았지? 약속. 남편의 검사 결과 들은 저희 부모님은 서울의 뷔페 룸을 빌려 남편을 위한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참석자는 물론 양가 가족 전원이었죠. 남편은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해야 했기에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자, 우리 사위. 무서운 암을 이기고 항암 치료도 끝난 거 진심으로 축하하네. 기념으로 여기 노래 한 곡 하게. 아니, 무슨 뷔페에 노래방 기계가 있는 거예요? 저 노래 못해요, 장모님. 한 곡 해라, 아범아. 그동안 다들 널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줬잖니. 그럼 답내로 답가 정도는 해야지. 우리 오빠 완전 음치인데? 이거 동영상으로 찍어놔야지. 언니들도 다 찍어. 오빠 두고두고 놀려먹게. 시어머니와 저희 부모님이 계속 부추기자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남편과 노래방은 제대로 간 적이 없어 내심 기대가 되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노래가 시작된 순간 우리 중 반은 뻥치고 반은 박장대소를 시작하고 말았죠. 막내 신우의 말대로 남편은 정말 엄청난 음치에 박치더라고요. 분명 저도 아는 곡목이었는데 이게 같은 곡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렇게 밝았던 분위기는 노래가 끝난 남편의 마지막 멘트와 행동에 전부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엉망인 노래지만 그동안 절 응원해준 가족분들의 사랑에 화답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쑥스럽지만 이 자리를 빌려 모두에게 말하고 싶네요. 예전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항상 누구 하나 절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수렁에서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전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귀중한 나날들이었어요. 매제들이든 누구든 지금 많은 손아래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고 귀한 은혜를 입은 그저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나마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말을 마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무릎과 머리를 대고 큰절을 하더군요. 그리곤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참지 못한 건지 한참 동안 머리를 들지 못했죠. 그 모습에
지난날 너무 힘겨운 나날을 견뎌야 했던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를 비롯한 양가 가족은 결국 모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도 우린 저희 아들의 최신곡 열창과 아직 어린 양가 조카들의 동요잔치도 듣고 숨겨진 실력을 발휘하던 친정아빠의 노래도 들으며 즐거운 파티를 마쳤어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서로 계산을 하겠다며 마지막에 옥신각신 하셨는데 그때 엄마는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우리 사위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계산하고 오래도록 정서방한테 고맙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 거예요. 그런 건강한 정서방 모습 보면서 저도 남편도 행복하게 늙어갈 겁니다. 그러니 사부인께선 차라리 여기 계산할 돈으로 아드님한테 좋은 보양식이나 많이 사다 주세요. 그래야 정서방이 빨리 건강을 되찾을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엄마께 고맙다며 맞잡은 두 손을 한참이나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지지난주 주말의 일이었답니다. 어찌나 신나게 놀았던지 월요일에 회사를 출근하는데 삭신이 다 쑤시더군요. 그래도 다들 퉁퉁 부은 눈으로 한박 웃음을 띠고 있는 휴대폰 속 그날의 사진을 들여다보니 월요병도 싹 달아날 만큼 행복감이 치솟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결혼 생활 내내 위태로운 남편을 보며 가슴을 수도 없이 졸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없는 행복을 느끼며 희망 가득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죠. 부디 남편의 몸의 병도 마음의 병도 끝까지 잘 이겨내 주길 바라며 전 앞으로도 늘 남편의 곁을 지켜줄 거예요. 더 이상은 남편이 그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남편이 너무 착한 사람인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남 탓 한 번 할 줄 모르는 남편이었기에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인한 죄책감을 오랜 시간 동안 내려놓지 못한 거죠. 저는 그로 인한 마음의 병이 암이라는 큰 병까지 불러왔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감히 이 자리를 빌려 특히 제 남편처럼 너무 착하고 여린 마음을 지닌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 희생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조금은 이기적인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남 탓도 하고 또 가끔은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두운 마음 말이죠. 그런 마음들은 결코 자신과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지만 않으면 건강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정당한 방어 기제라고 하더라고요. 부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결국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 또한 지킬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여러분의 곱고 선한 마음만은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을 전하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